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다. 그리고 그 면죄부가 아르뱅주의다. 그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르뱅주의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와 칼뱅주의 뱅을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포되고 있는 이 개신교 구원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칼뱅주의도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주의도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그냥 닥친 대로 마음에 맞는 것들끼리 섞어서 만든 짬뽕 신학이라는 겁니다. 아르뱅주의라는 책을 썼더니 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피드백을 해 오셨어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21세기에 무슨 칼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좀 시대적으로 좀 안 맞죠. 물론 이제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칼뱅주의에 아주 깊이 헌신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400~500년 된 신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아르뱅주의라는 혹은 칼뱅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걸 소환해 냈느냐? 그 이유는 신학 때문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요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우 적합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참여신학이 붕괴되어 있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을 요거만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단어도 없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김세훈 박사님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바울의 칭의론을 제 멋대로 해석한 일종의 구원파적 구원론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 상황이라고요. 그 상황을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르뱅주의는 제가 아직 미국적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아르뱅주의는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참여신학, 이 참여신학이 붕괴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애슐리 메디슨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본회퍼 같은 사람은 요거를 갑산응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요 참여신학과 아르뱅주의의 관계를 보자면 아르뱅주의는 요 조그만한 원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르뱅주의는 198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서 메가처치 현상과 함께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면죄부 신학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현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펴보려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아르뱅주의라는 말을 이해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칼뱅주의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들었죠. 그죠? 그가 만든 신학이고 또한 그의 신학을 따르는 여러 신학자들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신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어요. 이 시간 특별히 주목해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원론과 관련해서 튤립 교리 TULIP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Saints 요 5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 시간에 주로 다룰까 합니다. 칼뱅주의를 만든
장깔뱅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돌아가셨어요. 프랑스 노아뇽 출생이고요. 신학뿐만 아니라 법학과 인문학 등 여러 많은 학문들에 정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연설문과 관련해서 엮여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에게 헌정한 책이 기독교 강요 초판이에요. 그 기독교 강요가 이제 기초가 되어서 칼뱅주의라고 하는 큰 이제 체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한편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뭐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신학이겠죠.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신학자들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분이죠. 존 웨슬리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이 튤립 교리의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는 항론서의 주요 요지들을 오늘 여기서 다룰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만든 야콥스 아르미니우스, 이 이름은 라틴어식 표현인데요.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칼뱅이 64년에 소천했으니 4년 전에, 그러니까 4살 때 아르미니우스가 4살 때 칼뱅이 이제 소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한참 뒤에 후대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아우드바터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로 유학을 했는데 이 제네바는 아시다시피 칼뱅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도시잖아요. 그 제네바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칼뱅주의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테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아주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칼뱅에. 그 칼뱅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자에게 공부를 했으니 정통 칼뱅주의를 배운 거죠. 베자는 칼뱅보다 더 칼뱅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자에게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정통 칼뱅주의자로서 공부를 했는데, 이 베자에게 가톨릭 신학자인 코른헤르트가 공격을 해옵니다. 특히 그 이중예정론,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중예정론이 그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자기 제자인 아르미니우스, 아주 똑똑했거든요. 야, 네가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하면서 맡겨요. 좀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열심히 코른헤르트를 공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넘어가 버려요. 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칼뱅주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칼뱅주의자 입장에서는 아주 그 총명하고 똑똑한 명철한 사람이 건너갔으니까 아주 그 골치 아픈 논적이 된 거죠. 아르미니우스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서 칼뱅주의 입장에서는 고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르미니우스하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사상도 꽤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1609년에 아르미니우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죽었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 싶었는데, 그 다음해인 1610년에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제자들, 일군의 추종자들이 아르미니우스의 그 사상을 요약해서 만든 항론서, 이 항론서를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아르미니우스와 고메아로스 뭐 이런 사람들의 논쟁인데 그 다음부터는 시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이건 정치 세력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칼뱅주의를 추정하는 신학자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추정하는 신학자들끼리의 싸움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배후 세력들이 함께 연합을 한 겁니다. 정치 지도자도 들어오고 계급들이 서로, 계층들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주로 이제 그 학론파라고 했는데 누가 좋아했냐면 상인 계층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올덴 바르네펠트 같은 정치 지도자가 후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학론파죠. 반학론파는 하층민과 성직자, 종교인들이 주로 이제 지원을 했고, 모리스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내전 상황까지 갑니다.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모리스가 이겨요. 그러니까 마르미스가 1609년에 죽고 그 다음에 학론파가 학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또 그 다음엔 1611년에 반학론파가 반학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면서 내전 상황까지 가서 모리스가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전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이 되고 그리고는 야 이거 아무래도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칼뱅주의자들 반학론파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총회를 개최합니다. 도르트에서 총회가 개최되는데 요걸 도르트 총회라고 합니다. 이 도르트 총회는 1618년부터 19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횟수로는 2년이죠. 1년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이 도르트 총회에서 이제 결국은 신학을 정리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미 모리스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기는 반학론파, 칼뱅주의자들이 이미 잡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도르트 총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쪽이 유리했겠어요? 칼뱅주의자가 유리했겠죠. 그죠? 근데 이때 이제 네덜란드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제네바 그리고 영국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마치 에큐메니컬 보편 공회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학론파는 이미 잔뜩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학론파가 압도하는 상황에서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5개 학론서는 누구 거라고 했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거라고 했죠. 그죠? 요 학론서의 5개의 조항에 맞대응하는 5개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요게 바로 튤립 교리예요. 요 도르트 총회로 만들어진 게 도르트 신조인데 5개 항목 93개 세목으로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5개 항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서의 5개 항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튤립 교리 안에 칼뱅주의 구원론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튤립 교리와 그에 맞대응하는 학론서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